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라디오 방송국에 가다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 우리 정치판 솔직히 충격의 연속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론조사마다 정부에 대한 견제론이, 그래 정권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갤럽을 높게 좀 평가하는 것은 갤럽이 100% 면접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의 제목입니다. 여당 비대위 효과에도 야당이 승리해야 51%, 여당이 승리해야 35%.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감성 정치로서 대중의 호응을 많이 끌어내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민심은 정부 지원보다는 정부 견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은 불과 35%에 그쳤습니다. 그 반대로 야당에서 더 많은 당선자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은 무려 51%나 됐습니다. 이재명의 온갖 범죄 혐의는 이미 잊힌 사법 리스크가 된 걸까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그 차이는 컸습니다. 여당 승리를 원하는 숫자는 27%, 반면 야당 승리를 원하는 숫자는 56%. 이른바 무당층에서도 48%가 야당 승리를 원했습니다. 특히 2030의 무당층 중도파가 많죠. 많은 언론이 이번 총선은 중도층 혹은 무당층의 민심이 승패를 가릴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특히 절반 가까이 중도층인 2030이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은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 42%, 견제론이 44%로 비슷했는데 4월부터는 지금까지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서 지난해 12월 1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여전히 30%대 초반대에서 움직입니다. 어제 4주 만에 나온 갤럽 조사도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불과 33%에 불과했고 부정평가는 5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결과는 지난번 조사보다 긍정평가의 경우 2%포인트 더 나아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23%가 이재명을, 그리고 22%가 한동훈을 꼽은 것입니다. 한동훈이 이 조사에서 20%를 넘은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긴 이번에 1992라는 숫자가 찍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부산에 갔을 때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팬들이 모이들더군요. 자,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으로는 국민의힘이 인천, 경기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이긴 것이 큽니다. 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27%로 9%포인트가 앞섰습니다. 이재명 피습 뒤 119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해서 논란이 벌어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른바 부울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7%포인트 높았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긍정평가하는 이유 1위가 외교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는 1위가 경제 민생입니다. 이른바 민생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외면하는 이유로 민생 경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자리는 늘었다고 하지만 청년들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2030 일자리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쏟아진 일자리 기사들은 그 전해, 그러니까 2022년에 있었던 일자리를 분석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44만 개 늘 때 청년 일자리는 찔끔 늘었다. 노인들 일자리도 여성들이 돌봄 일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가계부채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문제의 뿌리입니다. 가계부채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하지만 여전히 GDP의 100% 수준입니다. OECD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뇌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는 없고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물가에다가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에다가 특히 이 고금리로 소비여력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으니까 대부분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입니다. 그 가계부채가 고금리로 은행에 물어대는 이자가 대폭 늘어났으니 소비여력이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러니 어찌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오르겠습니까? 이쯤 되면 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제자리 그림을 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은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이걸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있죠. 신문 한 펼쳐보십시오. 이번에는 자영업자 20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늘었다는 뉴스도 떴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이 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을 더는 가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건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기간을 6년이나 단축해서 공급을 확 늘린다는 뉴스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2030 젊은이들에게 집으로 인한 고통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문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재건축 빠르고 쉽게, 다주택 과세 가볍게. 이제 다주택자를 더 이상 범법 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과세도 가볍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세 혜택으로 여러 채 사도 집으로 안 친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초과이익 부담금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눈물겨운 노력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데 마침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른바 똥볼을 찼습니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에 119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부산 민심이 이재명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특권 의식으로 비쳤습니다. 가장 결정타는 정청래가 한 말입니다.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부산대병원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본 것입니까? 민주당 수뇌부가 모두 귀신의 시인 것입니다. 흉기 피습으로 2주 동안 멈췄던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다시 열립니다. 그 중에서 대장동 위례성남FC 백인동 사건 재판이 오늘 23일부터 재개됩니다. 이 재판부는 이재명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유동규에 대한 정인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어제 공판 준비기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재판은 앞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가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한 데다가 이번엔 피고인 이재명의 피습 사건이 이어지면서 한 달 가까이 지금 재판이 멈춘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바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져서 1월 23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통고를 한 겁니다.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배석 판사가 바뀌는 등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1개월 안에 끝내기로 했다면서
내용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빨리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법정에서 녹음 테이프를 일일이 틀면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다 생략을 하고 내용만 고지를 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로 갱신 절차를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갱신 절차에는 피고인도 출석해야 할 테니 한 달 정도 기간에 두세 번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재판 지연을 꾀했지만 무죄로 돌아갔습니다. 이재명은 당분간 말도 하기 힘들다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명 변호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당시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렇게 선을 쫙 그었습니다.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었다. 이게 일제히 뉴스가 됐더군요. 그러면서 오는 23일 재판을 열어 유동규에 대한 정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규에 대한 이재명 측의 반대 신문을 오는 23일부터 26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또 다음 달 6일과 16일은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법관 정기인사 이후인 2월 20일부터 정식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의 피고인인 같은 합의 33부 이 백인동 의혹 재판과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합의 34부 공직선거법 재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직을 했죠. 과연 이재명은 재판에 출석할까요? 자, 오늘은 제가 컨디션도 그렇고 해서 좀 일찍 마칠까 합니다. 간단히 한두 문제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사들의 사표와 출마가 논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침내 대검이 칼을 뺐습니다.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검사에 대해 10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김상민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서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창원에 근무할 때 외부인과 접촉을 했다고 그러죠. 대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서 중징계를 청구했고 향후에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다. 김상민은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당초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뒤 지난 6일에는 창원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황운하 판례 때문입니다. 일단 사표만 제출하면 경찰관 신분으로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당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2일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최정무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까지 가서 황제 이사회를 했더군요. 최정무를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 일정에는 총 6억 8천만 원 가량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사규에 따라 포스코 홀딩스가 집행해야 하지만 자회사인 포스코와 포스칸이 나누어서 집행했다는 점이 바로 의혹의 골자입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최 회장 등이 캐나다 이사회 일정 동안 식사비로 무려 1억 원, 현지 전세 이동에 1억 6,960만 원 등을 지출하면서 사회이사들에게 초호화 호텔과 식사를 제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모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